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공소청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서 공소청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안이 당정청 협의안이 최종 발표됐습니다. 네. 급작스럽게 발표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상하셨어요? 예상까지는 못했고 예. 그 전날 밤에 듣긴 했습니다. 아 예. 조금 이제 많이 수정돼서 내일 아침에 발표할 것 같다라는 정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안도하고 예. 뭐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90점은 됐다, 뭐 80점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행이고,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윤석열이 탄핵 심판이 예. 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시간 갔을 때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하나, 이번 주에는 하나, 뭐 이러다가 저거 각하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일종의 불안 증세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하고 흡사한 상황들이 좀 있었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그런 어떤 그 분위기, 한 70% 정도는 돼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막 불안해하고, 또 그 빈틈을 트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갈라쳐서 싸우고, 뭐 내가 언제 다 알아봤는데 뭐 이랬다더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일부 있었다. 그렇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아쉬운 거는 있죠. 이제 이렇게 될 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냐 예.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두고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수기의 과정, 그러니까 토론과 고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답답하게 흘러가다가 하루아침에 반전되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거는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볼 지점이긴 합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끄는 거다. 예.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문제의 중수청 45조를 통째로 삭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45조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예.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양 기관 간의 어떤 협력으로 해서도 이건 필요한 거 아니냐. 혹은 뭐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려면 이 정도 장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 근데 그런 명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빈틈을 들고 와가지고 또 독가시들이 또 퍼진다. 예.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 망고불변의 좋은 조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쭉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조금씩 이제 보완 수정해야 될 필요는 생길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검찰개혁 논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고, 또 시민들은 왜 노심초사했느냐. 예. 그 점을 생각해 보면, 그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정치검찰이 저지른 만행이 이제 하다가 내란까지 벌이는 상황을 봤고, 예. 그다음에 과거에 쭉 역사적으로 볼 때 어쨌거나 민주정부의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수사들을 하고 결론을 비틀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이런 일을 다시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혹은 퇴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어떤 염원 같은 게 있었죠. 이제 그런 거를 차단하려면 현재의 인력 구성에서 인적 구성에서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윤석열 한동훈이로부터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검찰 조직 안에 있으면서 암약하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집단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 집단이 손잡고 준동하지 못할 그 통로를 완벽하게 막는 것. 이것이 현 시대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하고 기묘한 일이라고 본 거 아닌가. 예. 그거에 당정청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정청래 당대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나눈 이야기. 정청래 당대표는 그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 45조를 수정하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럴 바에 아예 삭제하는 건 어떻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어준 그 공장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중수청법 45조 삭제가 청와대의 뜻이냐고 묻자 네.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청와대에서 좀 더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당대표는 이제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저도 사실은 전에 듣기로, 이런 저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계속 오해를 사고 빌미가 된다면, 예. 이건 없애라. 없애도 무방하지 않냐. 이런 이제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검사의 신분 조항도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사는 일반 공무원인데 불구하고 징계하면서 파면할 수 없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파면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많이들 이제 시민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이 난동을 부리기 전에 또 대중 강연을 하면, 검사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삼권 분립 체제 안에서. 그러면 검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면 한 60% 이상의 시민들이 사법부 소속이라고 했었어요. 응?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셋 중에 어디 들어가요, 검사가? 행정부잖아요. 네, 당연히 행정부잖아요. 예. 근데 사법부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다니까. 윤석열이가 저 난동을 부리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냥 살다 보면 검찰청하고 법원이 같이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에도 보면 항상 법원, 검찰청 이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건물도 같이 있고, 같이 고시 통과한 사람들이 거기서 직역을 나눠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게 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수 체계나 징계에 관한 거나 뭐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법관에 준해서 다 검사를 해놨었다고.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급수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잖아요. 근데 검사는 급수가 없잖아. 예. 뭐 그런 것도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봉급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할 때도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그 여기는 징계법이었다고, 검사 징계법. 뭐 돈 주는 것도 보수법. 예. 법으로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신분을 격상시켜 놨던 이유가, 신분을 보장해 줄 테니 좌고우면하고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권한을 행사해라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만들 때는 그래야지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해놓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지네들 이익을 지키는 데만 매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대적으로 폐기해야 될 시스템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명기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처럼 돼버린 거예요. 핵심이 예.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검사 보수법도 폐지하고 검사 징계법도 폐지하고 다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다 하게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발령을 내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교해드리면 되죠. 환경부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왔고 기후환경에너지부라고 바꿨잖아요, 이름이. 예. 그러면 에너지를 담당하던 데는 애초에 환경부에 없었단 말이에요. 산업자원부에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 에너지 파트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환경부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를 갈 때 원칙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었던 부서에서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오고 본인들의 희망을 일부 받아가지고 또 반영해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는 공소청하고 수사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할 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만 보낸다.
근데 그거 안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안 가면 어떡하냐라는 말에는 일반 공무원들은 그러면 저 기후 에너지부를 만들 때 에너지 소속인 사람들도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 걱정하나요? 아니죠. 가라면 가야죠. 가라면 가는 거잖아 공무원이. 근데 왜 우리는 검찰 조직에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잖아. 근데 거기만 안 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이 왜 나오냐고. 예. 그거 자체가 인식이 뭔가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인사혁신처가 그 조직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발령 낼 것인가 하는 것도 인사혁신처가 주관해서 한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 검찰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다라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 검찰총장이 그동안에는 그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는데 네. 그 근거도 이제 없애가지고 이른바 그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문화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사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이 형사소송법에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없앤 거는 한참 됐어요. 참여정부 때 없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윤석열이가 그걸 유감없이 보여줬죠.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차단하는 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검찰이 저질렀던 그 폐악질을 애초에 끊어내는 일이다. 이런 게 이제 반영된 결과죠. 그렇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보안 수사권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보안 수사권 존폐 여부가 관심이 큰데 어떻게 될 걸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검찰개혁 법안이 어느 정도 수정돼 가지고 통과되느냐와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이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논의가. 예. 근데 그때 가가지고 또 무슨 이런 비슷한 논의가 촉발되면서 다시 갈등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폭발로 갈 거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준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 당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현재 민주당의 당론을 놓고 어떤 수기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주권자의 입장에서 지금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에 한정해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꼭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보안 수사권을 그냥 무조건 검찰한테 검사가 필요해서 이걸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논의는 귀담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거는 그냥 검찰을 계속 수사하게 해주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일부 제한에서 한정적으로 극히 외적인 경우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요구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검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경찰 수사가 좀 부실하면 어떡하느냐 뭐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부실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수사가 완벽하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수사관들 입장에서 자신들한테 주어지는 이제 책임을 더 깊게 생각하고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동안에 경찰이 검찰 식민지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찰관들 스스로도 책임 있는 수사를 안 했어요. 아, 예. 내가 그냥 대충 해서 보내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뭐 대서방이지, 응? 그냥 고소인하고 피해자 얘기 들어가지고 받아쳐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능력을 저하시킨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정착될 때까지는 시행착오가 생길 거예요. 예. 이상한 짓 하는 수사관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그 사람만이 다시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몇 번 지난 다음에는 다른 청으로 아예 옮겨버릴 거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잘못했어. 근데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또 이상하게. 그러면 그 경찰관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찰서에다가 계속 보안 수사를 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잘못했어. 그러면 전북 지방 경찰청으로 올려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예. 이제 이런 논의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이제 중수청에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수사관이 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공소청에는 검사들이 갈 것 같은데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어쨌든 한솥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장난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걱정을 했던 45조를 거죠. 예. 45조를 삭제하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걱정 때문에 45조를 드러낸 건데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 그런 반론이 있었어요. 기존의 그 정부 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중수청으로 검사가 몇 명이나 가겠냐 거의 안 갈 텐데 안 갈 것 같아요. 뭘 네. 결탁해가지고 한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 구성원 중에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 있다고 수사를 네.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없느냐 거기도 있어요. 오히려 더 진하게 있어.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수청으로 가고 공소청에 윤석열의 똘마니들이 남아가지고 서로 협잡을 하면서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일단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인간적으로 지들이 만나서 술 먹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장관들의 지휘권 또 감독권에 해당하는 감찰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자, 다음으로 7대 조작 기소 국정조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그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그 7가지 조작인데 대장동, 그다음에 유래 신도시, 그리고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네 번째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다섯 번째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과 마지막으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검찰 조작 기소를 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정영학 그 회계사였나요? 그 네. 녹취록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재창희 형을 실장님 그리고 네. 위례 신도시를 웃 어르신으로 왜곡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조작 기소 의혹이 풀풀 나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예. 뭐 늘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늘 하던 짓이고. 그래서 왜 내가 이게 들켜가지고 이런 예. 일을 지금 다 겪어야 되나 하고 억울할 거예요. 지금 박상용이가 하는 걸 봐도 그런 점이 막 물씬 보이잖아요. 예. 어미준이가 하는 태도를 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기존에 윤석열 한동훈 외의 정치검사라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특수수사 기법이라는 게 있다. 어? 예. 그걸 통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검사가 주도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 게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특수수사 기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것들 있는 거를 그럴싸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록 속에 숨겨버려. 예.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머리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위더르신 맞지 하고 이걸 들어봐 하고 녹취를 들려주는 것과 그냥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들려주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례신도시라고 그냥 들릴 수 있는 말을 자 우더르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봐 하고 딱 들었으면은 그렇게 들리겠네요 또. 들린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게 특수수사 기법이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조작하고 사람을 옥박질러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나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들을 다시는 못하도록 예. 이게 이제 뭐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벌였던 그 범죄적인 행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죠. 예. 또 다른 조작 기소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인데 네.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검찰의 조작 기소는 살인보다 나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인즉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 녹취록에 나온 건데 자신은 이재명한테 돈을 안 줬는데 예. 검사가 자꾸 준 것처럼 말을 예.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줬어야 줬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게 검사냐 깡패냐라고 했고 그리고 해당 검사들을 모두 깜빵에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듣고 싶으십니까? 예,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전에 남욱 변호사도 그런 얘기했죠. 뭐 배를 갈라주겠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밀실에서 무시로 벌어지는 곳이 검찰청이었고 그 일을 벌이는 이유가 수사권을 갖고 거기다가 기소권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김성태도 녹취 중에 그러잖아요. 예. 야
다 이것들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지그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갖고 사람 협박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끊어내는 일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벌써 이 검찰 개혁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보안 수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적발해냈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졌는데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이 한겨레 신문 같은 데 나와. 왜 나오겠습니까? 그게 검사들이 전화한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반격해야 되니까 써달라.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예. 작은 사례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의 그런 그 책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했던 일을 낱낱이 밝혀내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은폐 의혹으로 알려진 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조작 기소를 시인한 셈이다라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거 한두 번 한 일도 아니고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이렇게 짚어드렸지만 네. 다음은 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이게 사법 분야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난동 소란을 피웠는데 검찰이 권우현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25년 11월 26일에 그 대법원 소속 법원 행정처가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권우현 그 변호사에게 감치를 했는데 그걸 좀 피해갔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꼼수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은 모르는데 석 달 동안 감치를 피해가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걸 권우현 변호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숨어버렸죠. 숨어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묻히는가 싶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숨지 않았으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사건은 아니죠. 네,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모욕을 가지고 뭐 구속을 하고 이러는 거는 좀 지나친 일일 수 있는데 그간에 이제 권우현 변호사가 보인 행각이 좀 너무 악의적이고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명백하잖아요. 3개월을 숨어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하상 변호사는 15일 동안 감치해서 이렇게 나름 그쪽에서 유명이 됐는데 지금 권우현 변호사는 지금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 더 큰 아니 또 모르죠. 나는 감치 안 당하고 나는 이렇게 피해 다니는 훌륭한 변호사다라고 또 홍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나에 대한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순교자로 인정해달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겁니다 아마 뻔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박수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는 거고 하니까 뭐 저는 그 사람들이 권우현을 어떻게 달리 볼 거다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영장 청구하니까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감치가 왜 집행이 안 됐냐면 감치 명령은 이 기간도 이제 그 기간 안을 지나가 버리면 연장이 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그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잡으러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잡으러 가야 될 사람이 기본적으로 법원 직원들이 잡으러 가야 되고요. 경찰에다가 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이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안 띄면 수배해 가지고 이제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밀항을 하면 또 모르지. 밀항. 이하상 변호사와 그 권우현 변호사 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1월 19일에 그 두 사람이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 가서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이진관 부장판사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법정 소란을 했고 재판부가 곧바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두 사람이 이제 변호인이잖아요. 그래서 뭘 아니까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적사항 말 안 해주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석방 뒤에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진관 판사가 그래? 그러면 이제 5일 감치를 추가로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그래서 다 유야무야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하상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예. 15일 감치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권의원 변호사는 요리조리 어떻게 보면 네. 도망간 다닌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석 달을 넘겨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했더니 결국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기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권의원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었으면 또 안 했을 수도 있지. 같은 네, 원래 그런 짓들 그렇겠네요.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어떤 그 보여준 태도가 기존의 형사법정에서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여러 번 지금 벌였기 때문에 예. 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빨리 집행해서 하여튼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지검은 또 그 법정 소란과 재판정 인신 공격적 발언을 문제 삼아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변협이 기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또 다시 중앙지검이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일도 정말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변협은 뭐 변호사 입장을 더 존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마 논리를 구성을 했을 텐데 지금 대한변협의 구성이 조금 이렇게 한심한 면도 있고 예. 그거를 뭐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좀 한숨 나오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 정권에서는 검찰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국민들이 이제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보이니까 이제 살아보겠다고 뭔가 이제 잘하는 것처럼 자꾸 하는 일을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중수청이 바뀌면 이게 중수청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경찰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그 석 달 동안은 계속 저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안에 최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뭐 그냥 꿀잼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원래 그것도 6개월인데 석 달로 지금 줄였잖아요. 네, 그 김영민 의원이 그것도 기간도 크게 줄였다고 그러던데 네, 그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길게, 예. 그러니까 그 줄여도 되는 거를 누가 6개월로 만들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그 저기에 TF에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예. 특히 민정수석실에 가서 있는 건 정말 위험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국민들이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어차피 하는 김에 그냥 90일 말고 바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저는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이관하고 이러는 거는 예. 필요하니까 행정적으로. 그거는? 예. 예전에 제가 그 검찰개혁법안 만들 때도 그 90일 정도는 이렇게 인정해주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보통 석 달 정도는? 예. 예, 그렇군요. 아니 집만 옮기는 애라도 해수부 그때 서울에 있는 거 부산으로 옮기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예. 아직도 다 못 옮겼다고 뭐 그러던데. 근데 어쨌든 석 달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6개월이라 이리저리 꼼수를 부렸을 텐데. 네,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소위 친검 기자들을 통해서 온갖 플레이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를 잘 예. 지켜보시면 이제 온갖 얘기들을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그 동안에 정부 법안 나왔을 때 아무 소리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잘못됐다라는 증거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중수청 공소청법에 대해서 검사들이 단 한마디도 반발 안 한다. 네네. 이거는 검사들이 원하는 거다. 뭐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싹 사라지고 나서 하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2%. 나경원도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준동이 시작된 거고 예. 앞으로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검찰발 기사를 잘 쓰는 기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검사가 흘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커넥션을 유지한 다음에 또 계속 그 기사를 써주면 또 그 기자한테만 주고 뭐 그래왔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건 진보 언론이 보인 모습도 지금 놓치고 계신 장면들이 있는데 예. 한번 뭐 저기 수구 족보 언론이야 말할 것도 없고 뭐 자칭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예전 기사들을 한번 리뷰해 보시면 뭐 시간 없어서 리뷰해 보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예. 우리 JTB 기자들이라도 좀 한번 리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지금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두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예. 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기사를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근데 검찰개혁 법안 정부안 나왔을 때 그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일부에서는 뭐 많이 비교가 되실 겁니다. 강경파다, 뭐 그에 또 논란이 있고 이렇게 또 저기 지난번에 저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장인수 기자 그 건을 거래설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띄워가지고 또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띄운 게 조선일보다라고 네, 또 지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뒤늦게 지적하는 거지 싹 또 말려갔잖아요. 가서 예, 또 대부분 또 장인수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네, 네. 뭐 거기다가 고발하네 어쩌고 하면 민주당이 또 나서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을 지금 뭐 꼬르자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하여튼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비판을 한 기사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예. 근데 정부가 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그런 비판 기사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몇 개나 되는지. 많이 비교가 되실 겁니다. 왜 그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법조 기자라고 하잖아요. 법조 기자는 법조 팀 안에 검찰 출입, 법원 출입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법조 기자들이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왜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조희대 직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법 왜곡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두 사람 모두를 지금 고발한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라고 고발을 했고, 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는 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잘못된 석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처벌 안 될 겁니다. 예, 의원님 그런 이야기 몇 번 하셨어요. 네. 예. 애초에 이거는 이제 그 소급할 수 없는 법이어서 다 저지른 일이잖아요. 지금 이미. 예, 그러네요. 그래서 쉽지 않고요.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 관문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인데 예.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죄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금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전에는 조희대 직위원이 저지르는 걸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그리고 저도 방송 출연하면은 질문 많이 받았어요. 대법원이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 예, 예. 아니,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야. 예. 국민들이 여론으로 비판하고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법 왜곡죄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법 왜곡죄를 통해서 고소고발이라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분이라도 풀리잖아. 근데 앞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그죠? 이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게 지나간 일이라는 건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제 공소시효 안에는 처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긴장하고 훨씬 더 제대로 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법은 근본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 기사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 왜곡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줘야 되는데 같은 편이니까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왜곡죄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런 그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점들이 있어서 뭐 앞으로 이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에 의하면 법 왜곡죄는 중수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중수청에 예. 수사 관할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기관들이 실제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장애가 될 것인가 좀 식별해가지고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일부 부장판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심에서 억울하면은 이렇게 항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법 왜곡죄 때문에 항소를 안 하고 법관을 고소 고발한다면 상급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괜히 앓는 소리 지어내서 하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해야죠. 잘못하면 네. 당연히 하는 거지. 예.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하면 법 왜곡죄로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걱정할 게 없어요. 네, 걱정할 게 제대로 없잖아요. 하면. 아니 이 사람들 뭐라 그랬는데 예전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할 때 윤석열 정부 때 특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 지을 일 없는 사람은 검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뭔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그 하던 수법이에요 다. 뭐 별로. 자, 어쨌든 검찰은 이제 그 파면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판사는 법 왜곡죄로 파면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제 됩니까? 법 왜곡죄에 걸려서 처벌받게 되면은 당연히 탄핵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 예. 여전히 이제 판사는 탄핵에 의해서 파면하게 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판사는 조금 더 신분 보장을 해서 이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그 예외적인 어떤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법왜곡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 법왜곡죄로 설사 처벌을 못하더라도 탄핵에 의해서 당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법왜곡죄로 분명히 법을 왜곡해서 이상한 기소나 이상한 판결을 했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봐주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덮어버린다? 그러면 국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핵 수출을 하겠죠. 그러면 헌재도 그동안의 법 왜곡죄를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세상에 어떤 논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헌재도 지금처럼 그냥 뭐 각하하고 기각하고 이런 짓을 못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판사들이 앞으로 잘못을 하면 법 왜곡죄로 이렇게 고소고발될 재판에 수 넘어가면 있고. 네. 형사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되면 헌재에서 파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네요. 판사 입장에서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맨날 이상한 짓을 했다고 자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 매기면 언론사가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기자들이나 똑같은 수준이지. 어쨌든 법 왜곡죄가 없었다라면 판사는 그 누구도 예. 건들지 못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을 텐데 이 법 왜곡죄 때문에 국회를 통한 탄핵 그리고 헌재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다. 예. 자, 다음으로 김건희 방조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서 1심에서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심에 이제 그 우인성 판결 때문에 뭐 확실한 처벌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특검이 한 조치인 것 같긴 하고요. 법률적으로는 그러죠.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공소장 변경이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이 원칙인데 이 예비적 공소, 그다음에 추가적 공소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애초에 공동정범으로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걸 먼저 판단하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비적으로 방조범까지 판단해 달라. 이게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이고요. 선택적 공소사실은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 달라.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란인지 외환인지 뭐 선택적으로 판단해 달라. 내란죄인지 소유죄인지 선택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예비적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여튼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데 근본적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예비적 공소사실 갈 필요 없이. 왜냐하면 김건희 사건은 그러니까 다른 대법원 판례도 김건희 정도 행동을 한 사람은 다 공동정범이라고 이미 다 인정해 왔고, 그다음에 김건희보다 더 못한 일을 한 그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미 재판 받은 사람들, 예. 구속돼서 재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공동정범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김건희만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확정된 판결도 부정하는 판결을 지금 우인성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소심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게 맞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통정매매 그리고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서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에 보면은 이 그 방조 혐의를 추가해 가지고 유죄와 무죄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범과 공범 9명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 씨를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랬었죠. 예. 그게 이제 전주라고 해서 빠져나갔다가 그랬죠. 전주일 뿐이다라고 했다가 아주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건 맞지 않냐라고 해서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돈만 된 사람이었어요. 그 손모 씨는. 예. 근데 이제 김건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예. 다 연락하면서 서로 다 알고 지내면서 따로 또 받기도 하고 수익 나눠주기도 하고. 수익 나눠주자 몇 퍼센트. 시간 맞춰가지고 12시에 12시에 이런 것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건 당연히 공동정범이지.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그 12시 브라보콘인가요? 그 노래를 12시에 들어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웃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가 유죄를 받게 된다면 네. 그 걱정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덜덜 떨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인데 2차 종합특검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유죄로 나오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은 아주 당연히 거긴 처벌 받아야 되고요. 예. 최재훈이가 또 부장검사였죠. 예. 거긴 뭐 다 처벌 받아야 되고 수사검사까지 다. 원희룡이 뒤늦게 출국 금지가 됐죠. 이건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왜 전 앞에 특검은 안 하고 지금 했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출국 금지부터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윤석열 검찰이 하는 짓이고 특검은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적에 이제 그 출국 금지를 사전에 해놓고 가는 거라서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합특검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확실하게 밝혀져야죠. 그리고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왜 구부러졌는지 대부분의 증언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들도 얘기했고 공무원들 뭐 녹취한 것도 나왔고 뭐 그러니까 원희룡 그동안에 이제 어디 갑자기 원희룡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원희룡 뉴스에 안 나타난 지가 한참 돼. 예.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 권우현처럼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피하지 못할 것 같다. 그 당시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뭐 정치적 생명을 건다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고서 또 특검 끝나고 나서 또 한마디 잠깐 삐죽 나와서 한 적은 있어요. 예. 이렇게 특검을 탈탈 털었는데 내 얘기 나오더냐.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 왜 안 나와. 근데 이제 자기 처벌 안 받았다고 저 안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은 그 김건희 씨 기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황제 수사라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많았죠. 뭐 휴대전화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받아놨던 거 봐야 되는데 뭐 왜 그걸 갖고 그러냐. 보안 경호상 필요한 일이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 나온 적도 있고. 하여튼 김건희를 둘러싸고 하는 해명을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았었어요. 예. 엊그저께 나온 그 반클리프 목걸이도 모조품이었다. 뭐 홍콩 가서 어머니 환갑적으로도 가짜를 사왔었다부터 가다가 안 받았다 그러다가 또 받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참 특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 특검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안 그러는 게 정상적인 국가지, 그죠? 그렇죠. 안 그러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데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거를 다 윤석열이 때 봐준 사건인데 기존의 검찰이 다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수사를 시키면 제대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아먹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고육책으로 그냥 특검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이 만약 유죄를 받는다고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물론 증거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긴 한덕수도 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예.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가들을 믿고 그들이 뭔가 진실을 밝혀내서 정의를 수호할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좀 허황된 모래탑이었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면도 있고. 예.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그거를 헌법재판소는 특히 뭐 형사재판처럼 뭐 증거가 뭐 많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엄격하게 해서 재판하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지. 예. 근데 이게 기존에 그냥
판사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까 형사재판처럼 생각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다시 안 되게 뭔가 우리가 또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또 인식이 높아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장난 못 치게 또 예방해야죠. 홍익표 정무수석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서면 안과 그 또 다른 수정안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타 그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두 개의 노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